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선거 막바지에도 모든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합니다. 일부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격전지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갔어도 선거인단표 270표를 채우기에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미 선거인단표를 확보했다는 게 거의 공통적인 집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6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하고 민주당으로 확정적인 주 한 군데에서도 추가로 이겨야 합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펜실베니아주를 겨냥합니다. 대통령 자신은 3,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폭이 역사상 최고라고 홍보하지만 전문가들은 허수로 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3.5%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을 바꿔 투표 당일 자신의 호텔에서 열리는 축하 파티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선거 캠페인에 내보내면서 막판 선거 유세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크게 성장한 팍스 TV의 변화에 모두 주목합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주변 인물에게 말한다는 사주 루퍼트 머닥의 팍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어리더였던 앵커들을 쿠킹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보내고 크리스 월러스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편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욱 불투명한 부분은 두 후보가 받을 선거인단 수보다 우편 투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우편 소인이 찍히면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해도 괜찮지만 미네소타는 투표 당일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조기 투표 열기는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하와이주는 2016년 전체 투표 수를 넘었습니다. 월마트가 스토어의 약 반 정도에서 모든 총과 총알을 진열장에서는 치웠습니다. 대선 이후 과격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와 바이러스로 올해 할로윈데이는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처음 예상했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주를 쳐다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8,300만 명 정도가 이미 조기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투표 초기에는 민주당이 훨씬 많이 나갔고 그 이후에는 공화당도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조기 투표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경우는요, 앞부분에 먼저 이제 판세 같은 것을 전해드리고 두 번째 섹션에 굉장히 중요한 팍스의 변화를 보면 이번 판세를 알 수 있을 것뿐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될 때 어떤 준비를 해야지 되는가. 이것은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팍스는 아주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경우는 현재 9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900만 명 조금 안 되는 89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으니까 이건 최고죠. 해리스 카운티 이런 지역은 굉장히 민주당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기 투표를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 라티노 그렇기 때문에 레드 스테이트에서 블루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텍사스주가 이제 완전히 경합주로 분리가 됐습니다. 6군데 가운데 한 군데로 들어갔고요. 해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진짜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라티노라든가 젊은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의 지난 10년, 15년, 5년 사이에 다른 주에서 들어간 유입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레드 스테이트가 점점 블루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겨야지 되지만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길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하와이주도 2016년도에 전체 투표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조기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기는 대단합니다. 어제 그 플로리다주의 템파가 낮 최고 기온이 87도였는데 거의 1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12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열기 때문에도 그 온도가 더 올라갔겠죠. 빡빡하게 전부 어깨에 어깨를 마주하고 거의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든요. 플로리다주는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리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과 비슷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른 주보다도 더 별로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는 거의 청중 가운데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안 보였을 정도입니다. 더워서 중간에 이제 지난번에 아이오와하고 네브라스카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병원에 7명이 실려갔거든요. 나중에 뭐 셔틀버스 안 오고 해서. 그래서 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선거 캠프에서 준비를 해서 트럭으로 중간에 이제 물을 막 뿌려줬어요. 레스토랑에 가면은 쫙 나오는 안개비처럼 그런 형태로 뿌려줬는데도 결국은 12명이 실려 나갔을 정도로 열기가 강한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취소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중서부 지역을 막판에 도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건주, 그리고 이 미시건주를 내일 바이든 후보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막상막하는 절대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막상막하라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마지막에 봐야지 되니까 저는 이 현 시점에 많은 전문가들을 가능하면 권위가 있는 크레딧이 높은 그런 전문가나 전문 기관들의 것을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어떤 이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또 저의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여론조사가 나오죠.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나왔었고 최근에 계속 이 여론조사 기구를 만든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트라파기어라는 그룹인데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만들어졌고 2016년도 대선을 예측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측한 게 아니고요. 미시건주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창립을 하고 회사를 그리고 계속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잊었어요. 로버트 캐헬리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텔레비전, 팍스 같은데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것은 딱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론조사는 전부 모델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그 모델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을 했는데 이 트라페거라는 그룹의 여론조사 모델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인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샤이 트럼프가 2016년보다도 2020년에 더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더 힐 같은 경우는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히든 바이든이 많다. 공화당이면서 한 번도 민주당에 투표를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전히 공화당이지만 바이든에게 투표한다는 히든 바이든이 많다고 더 힐은 보도를 했지만 이 사람은 샤이 트럼프가 너무 4년 사이에 많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가장 정평이 있는 네이 실버요. 538에 이 네이 실버 씨와 또 쿡 리포트 같은 경우는 초당적인 기구니까요. 이 사람의 예상을 C-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쩌다 보니까 맞춘 거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미시건과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그 모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계속 온라인에 올려서 자랑을 해야지 되는데 그 자료를 다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말로 샤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이 점도 이제 보셔야지 될 거고요. 이 사람의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에서 맞은 것인지 뭐 어쩌다 보니까 맞는 것인지 아직은 선거라는 것은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서요. 네이 실버는요. 538에 사실은 2016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거의 30%, 28.6%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뉴욕타임즈의 업샷이라고 있죠. 여론조사도 하고 사회적인 많은 것을 알려주는 업샷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을 15%는 예상을 했거든요.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을 28.8% 예상을 했었던 네이 실버는 오늘 현재는 89% 바이든 대 트럼프 대통령 11%로 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다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논란 한가운데에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 틀린다 하더라도 바이든의 승리다.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퀴니피악입니다. 그래서 이 퀴니피악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새로 플러스하는 것을 더 얹지를 못한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얹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제가 더 플러스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마이너스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바이든 후보에게서 빠진 그만큼의 지지가 다 트럼프에게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여론을 조금 높여가는 것은 플로리다주 해서 이제 플로리다주가 블루에서 다시 경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플로리다주도 대체적으로는 46% 대 42%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46% 대 42%라는 것은 오차 범위 아니라는 거죠. 하도 예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로 분리를 하는 것이고 이달 초만 하더라도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11% 앞서갔는데 그게 6%가 빠져서 4% 앞서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게 6%가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2포인트만 가져갔다는 것이고 아이오와주도 바이든 후보의 지지가 4포인트가 줄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2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합주가 됐는데 여전히 바이든이 앞섭니다. 47% 대 46%로. 펜실베니아야 그냥 완전히 지금 그 바이든 후보로 보고 있고요. 퀴니피악의 같은 여론조사 결과 51% 대 44%. 오하이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섭니다. 48% 대 43%. 그러나 오하이오는 원래 레디였고 민주당에서는 바라보지도 않은 주입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경합주에서 오르고 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오르는 폭이 많지는 않고 올라도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와 같거나 바이든 후보가 위이다. 이미 바이든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NPR 방송의 여론조사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치를요. NPR 방송도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현재 의심할 여지 없이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279표. 그러면 당선되는데 필요한 표보다 9표가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25표. 그리고 지금 토스업 되는 데가 134개. 그러면 미결정이 134개여도 이 134개까지 다 합쳐서 이겨도 트럼프 대통령이 270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몇 표가 부족합니까? 125 플러스 134 하면은 259, 11표가 모자라네요. 270표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이 11표를 어디서 얻지? 경합주를 지금 다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아이오와를 다 이기고도
한 군데 정도를 더 이겨야지 11표를 가져가는데 이 한 군데를 펜실베니아로 본다는 겁니다. 다른 곳 가져가서도 10표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20표이기 때문에 선거인단표가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주력을 한다고 하는데 펜실베니아에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전에 제가 수요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을 하루 이틀 뒤에 다른 매체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에 이미 더 쿡 리포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격전지 6군데서 다 이겨도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 미시건, 미네소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적어도 2군데 이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플로리다주가 간당간당해서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NPR 방송이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10월 9일과 지금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뉴햄프셔가 그 당시에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확실히 민주당이고 몬타나가 그 당시에 10월 9일에 공화당이었는데 지금 공화당에 기울긴 했지만 조금 색깔이 옅어졌어요. 빨간색이. 그에 비해서 텍사스가 공화당 쪽에서 지금 격전지로 분리가 됐고 애리조나는 민주당에게 가까웠고 아직도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NPR은 토스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실베니아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 플로리다주가 선거인단이 29표거든요. 그러면 끝. 이것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이실버의 여러 가지 예상을 통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이겨도 당선 확률이 40% 안 됩니다. 경합주에서 다 이기고 한 군데 민주당주에서도 또 이기고 펜실베니아라면 적어도 11표를 더 가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분석을 할 때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겐 힘들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격차를 줄여갈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2016년도에 예측에서 틀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완을 했고 오히려 이제 그 불확실하다 하고 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날짜는 다르지만 뭐 11월 3일, 뭐 11월 12일인가요? 이렇게 각각 이 두 주에서 11월 3일 당일에 우편 소임만 찍히면 그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가 계산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미네소타는 그렇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인데 뭐 주에서 판결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연방 대법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연방 대법원이 그것을 또 보고 어느 주는 해주고 어느 주는 안 해주고 하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그 위스콘신 같은 곳, 펜실베니아 같은 곳이 노스캐롤라이나 다 격전지로 분리가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아직 판결이 안 나온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로 이번에는 그 선거 그 개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어저께 3명의 연방 판사가 7월 달에 미네소타의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7월 달에 미네소타 대법원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우편 배달이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날의 우편 소임만 찍히면 뭐 얼만큼 뒤까지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닷새 남겨두고 연방 대법원에서 안 된다. 당일 8시까지 선거관리국에 도착한 것만 계산을 한다 하니까 총무처 장관은 유권자들이 너무 혼돈이다. 총무처 장관은 미네소타 총무처 장관이 민주당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소를 한 공화당은 너무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에 있어서 그 마지막 판결을 주에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항소하고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인가. 연방 대법원이 우리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고 판결을 하고 안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요. 지금 3명 그 보수적인 대법관의 경우는
브렉 캐버너 그리고 닐 고서치 또 한 사람이 영원히 변치 않는 클리어런스 토마스는 이거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지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에 비해서 그 전에 임명이 된 닐 고서치 같은 경우는 좀 회의적이고 존 로버츠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경우에 연장해줘라라고 민주당과 같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번 선거에서 연방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미지수는 그쪽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인단보다도요. 유권자가 투표를 한 선거인단보다도요. 왜냐하면 뭐 우편 투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얼만큼을 이거는 무효표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선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그것을 이번에는 굉장히 열심히 봐야지 되는 거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여유롭게 팍스의 그 변화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처음에는 선거에 포커스를 두면서 머릿속에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전해드려야지 되겠다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쭉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모든 일상생활에 다 연관이 되는 거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건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살아가야지 되니까 서바이벌 키드를 루퍼트 머닥은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 팍스의 소유주는 월스트리트의 소유주는 뉴욕 포스트의 소유주는 그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대선 판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준비한 빅토리 파티에 안 간다고 하네요. 뉴욕타임즈가 오늘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이유야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지만 그러나 짐작되는 이유들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워싱턴 DC에 그 본인의 인터내셔널 무슨 트럼프 호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든가요. 그곳에서 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이제 축하 파티를 준비를 한 것이니까.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또 워낙 많아서 또 전부 그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이 텔레비전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이기 싫어서 그러나 이게 이제 원 오브 더 그 뉴욕타임스가 짐작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이 워싱턴 DC의 규율을 어기면서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격전지에서 일부 주에서는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쎄 승리를 점치기에는 승리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 쪽에서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 수요일, 화요일이 선거 날인데 수요일 새벽까지도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이번에는 높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요. 지난번 선거에도 2016년도에 제가 선거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새벽 동부 시간으로 2시 26분인가? 그때 이제 AP통신이 제일 먼저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매체에서 따라서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새벽 2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거의 아무튼 12시 거의 돼서 그때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동부 시간 새벽에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팍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팍스 앤 프렌즈에 나오는 세 사람 그리고 뭐 션 해니티도 지금 뭐 팍스에서 뭐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팍스에 나오는 두 사람의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은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쿠킹쇼 호스트를 합니다. 팍스 앤 프렌즈의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 가장 오래 인터뷰를 했고 뭐 1시간 넘긴 적도 많이 있고요 하는데 스티브 두스라는 남자 호스트가 지금 쿠킹쇼로 배당이 돼 있고 한 사람이 남자가 이쪽에 앉아 있고 가운데 여자가 앉아 있고 또 젊은 남자가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젊은 남자 브라이언 키밀드는 What Makes America Great 이라는 그 팍스와 연관된 회사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팍스에서 또 오후에 그 진행을 하는 그 더나 페리노 같은 경우는 북클럽
미국에선 북클럽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북클럽으로 가거든요. 이 세 사람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도 자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치어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라 잉그램을 포함을 해서 팍스에서는 지금도요, 뭐 정치 분석가 브릿 흉 같은 사람은 바이든 후보는 노망났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팍스의 사주인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욕포스트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슬리피 조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딱 그 본인의 그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생각에 맞춰서 모든 구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89살인데요. 물론 그 정치적으로 성향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프랙티컬해요. 정말 현실적으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했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생기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경멸했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서 백악관도 자주 가고 전화통화 자주 하고 또 사람 보내고 자신의 사람으로 팍스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 치어리도 해주고 했는데 언제부터 두 사람이 사이가 어긋났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취소한 사람이잖아요. 3월 10일 날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그것도 2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였어요. 캘리포니아주에 무슨 빈야드에서 모라가 빈야든가 이런 데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게 이거 진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났다 하는 건데 지금도 이제 그 뉴욕 포스트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좋은 것을 많이 해주죠. 헌터 바이든 스캔들이라던가 그러나 그게 별로 주요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사주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타블로이드 뉴욕 포스트에서 펑펑 터뜨려주면서 관계는 유지를 했는데 그 전에 2015년 7월에는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가 뭐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고 나라 망신시키는 트윗이나 안 한다면 친구들을 골리는 이런 걸 안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정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루퍼트 머덕이라는 팍스의 사주가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접촉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초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안 갔다고 하거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뭐 세계 호주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곳에 매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가 진보잖아요. 토니 블레어와도 잘 지냈고 하다가 트럼프가 딱 힘을 잡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했죠. 트럼프도 루퍼트 머덕이 필요했죠.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고 백악관에 자주 드나들고 지난해에는 디즈니의 회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일부를 팔았잖아요. 거대한 회사를 팔 때는 국가에서 어떠한 규제, 장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딜이 끝날 트럼프 대통령이 루퍼트 머덕에게 전화를 했죠. 축하합니다. 라고 그런 정도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점점 멀어졌고 아직도 루퍼트 머덕은 월스트리트저널, 팍스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데 친구를 보냈어요. 이 팍스 뉴스의 CEO인 로버트 탐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었고 안 되니까 터커 칼슨도 보냈어요. 터커 칼슨이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 마알라고 그 별장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갔는데 터커 칼슨이 본인이 방송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그 마알라고에 간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같은 팍스 TV의 그 로라 잉그램은 백악관을 방문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과 같이 방문을 해서 집무실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있으면 되고 이 경제도 문을 셧다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통령을 설득을 했죠. 대통령이 로라 잉그램 설득에 귀를 기울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션 해니티도 그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가짜야. 민주당이 만들어낸 뉴 혹스야.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스의 로라 잉그램과 션 해니티와 터커 칼슨이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라 잉그램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돼. 션 해니티도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돼. 뭐 이런요. 그러다가 터커 칼슨은 또 중간에 심각하게 하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해야지 된다고. 이러한 분위기를 막 타고 가면서 온 에어로는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아니게 심각하게 아니게 마스크는 안 써도 돼.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과학자들을 마구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발탁된 사람이 지금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를 맡고 있는 전염병과 관련 없는 무슨 뭐 방사선 그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온에어에서는 그렇게 하고도 팍스가요, 언론 매체 가운데서도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규정을 강하게 한 회사랍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도 뭐 최근에 이제 팍스의 전세기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그 마지막 그 토론을 하러 갔었던 사람들이 뭐 양성 반응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팍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다가 진지한 톤으로 조금 가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도 팍스의 시청률은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4월 달에 뭐 역사를 바꾼 그런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광고주들은 막 보이콧을 했어요. 이렇게 방송에서는 안 되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늘어났답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많은 매체가 진보 매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곳이 없어서 팍스를 보고 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팍스 매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뭐 11억 달러가 넘네요. 그리고는 팍스에서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의 치어리더를 하는 것을 싫어했었던 둘째 아들이 여기 CEO로 있다. 제임스가 있다가 아버지가 바꿨어요. 중간에 큰아들로 바꿨습니다. 라클란으로 바꿨는데 라클란이 얘기하기를 우리 요즘 선거철에 젊은 시청자가 2배가 됐다고 광고주에게 얘기를 하고 10월 달에도 다시 팍스는 어느 케이블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특히 이제 지니 피로 같은 사람은 대통령과의 연관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장관들을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에요. Fox and Friends도 그리고 팍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루답스라든가 마리아 바티로모 같은 그 앵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션 해니티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초에 팍스와 계약을 했는데 팍스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부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킹쇼로 뭐로 아니면 기획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이미 다 치어리더들을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넣어놨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루퍼트 머덕이 생각할 때는 조 바이든이 슬리피 조를 받아들일 그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슬리피 조가 돼도 팍스는 새로운 것을 우리는 개척을 해나간다. 이런 형태로 그 잡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설령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말실수를 하고 한들 제가 지금 이 보도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를 주로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세금을 냈느니 안 냈느니 절세를 했느니 절세가 지나치면 그게 탈세가 아니고 무엇이니 하는 이런 핫한 아이템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남을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냥 조용히 있거나 보수에서 굉장히 그 욕을 많이 먹은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고요. 크리스 월러스와 함께 또 다른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은 셰프 스미스는 이제 그 팍스에서 거의 뭐 밀려나다시피 해서 밀려났지만 그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또다시 간다는 거죠. 물론 보수 매체는요. 원래 공격을 해야지 맛이에요. 때리는 맛에 보수 매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은
바이든 때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치어리더만큼 재미있진 않지만 바이든 때리기를 하면서 가고 시청자가 일부는 뭐 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은 무슨 뭐 원자 들어가는 매체가 무슨 매체죠? 아메리카 뉴스라든가 아니면 원 아메리카 뉴스라든가 뉴스맥스 대통령 친구가 하는 이런 쪽으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간다. 바이든을 때리면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렛 베이어가 있죠. 이 크리스 월러스와 함께 팍스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백악관을 떠난다면 어디로 갈까?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은 이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있지 않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이다. 팍스에서 일하시겠어요? 돈 많이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까지 했는데 팍스에서 내가 지금 일하게 생겼어? 나의 새로운 채널을 만들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미래는 모르지만 루퍼트 머덕은 이미 편성도 바꾸면서 바이든 시대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봐야지 될 부분이 있고요. 월마트의 움직임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브라이언 김 선생님께서 이 팍스도 팍스지만 주식값이 떨어진다 하면서 이 부분도 변화가 아닌가. 3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고요. 3분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3, 4분기에 그 하나의 분기별로는 국내 총생산이 33.1%가 늘어나서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제 플로리다 주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 4분기에 비해서는 7.4%가 늘어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려갔던 것이 회복되는 중이지 새롭게 쌓아가는 새로운 증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과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19년과 똑같아지려면요. 어제와 같은 33.1% 분기별 증가가 앞으로도 3번 연속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 이렇게 저렇게 다 통합을 해보면 2020년도에 미국의 그 국내 총생산은 어제 뭐 2, 4분기보다 3, 4분기가 33.1%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올해 총체적으로는 3.5%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비교를 하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3, 4분기에 2, 4분기에 비해서 87%가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잘 그 연간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난해엔 그게 없었으니까 1123%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투자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다 좋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다 좋지도 않게 보는 겁니다. 빠지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우리도 좋을 수 없다. 끝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세금 감면이라든가 또 규제 완화가 지속되니까 좋은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그게 반대 방향이 되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으로선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과 집행 같은 것, 행정, 또 정책 같은 것이 바이든 후보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데 투자가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해결을 하려면 정부에도 주정부에도 조금 돈을 지원하고 학교에도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주고 돈을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경제를 오픈해야지 아니면 또 닫아야지 된다 하는 생각인데 투자가들이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어쩌면 좋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월마트가 스토어가 4,700군데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반 정도에서 총을 전시를 하고 팔잖아요. 그 전시는 안 한답니다. 뭐 요청하면 보여주고 팔기는 할 테지만 왜 보면은 견물생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바쁜데 뭐 또 보여달라고 하고 사람 찾고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일부 지역에서 최근에 좀 문제들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총기를 전시를 총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 안 했지만 뭐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필라델피아라든가 뭐 월마트도 공격을 받았고 해서 조지 프로이드 그 미네소타주의 흑인 목 졸라서 숨진 그 사람이 사망을 했었을 때도 이런 조치를 취하긴 했거든요. 선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권총 판매는 중단했고요. 월마트가 그리고 폭력적인 스타일의 총기와 총알도 금지했고 지금 총 살 수 있는 나이를 21살 정도로 월마트가 했는데 이런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총기 판매는 늘어나긴 하는데 1월부터 그 7월 사이에 총을 사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받은 사람들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2%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을 산 사람 가운데서 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총을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 기간 동안 더 많이 사서 전체 총 판매의 58%였다고 합니다. 네. 11월 31일이 내일 모레인 것 기억하세요? 할로윈데이인 것.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동네에 다니다 보면은 할로윈에 대해서 어떤 그 집 앞에 장식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적거든요. 어린이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생각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들은 몇 가지 사지도 않았는데 $100가 넘었어.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성인들도 할로윈데이 때 이 트릭 or 트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성인이 여러 가지로 그럴 무드가 아니잖아요. 어린이들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이 리스크고 하기 때문에 다 가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투표해라 하는 그런 사인이 여러 군데 붙고 있습니다. 집 앞에. 강희실이었습니다.